할게요. 자, 오늘 발표를 세 분이 잘 해주셨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네, 요 상류 단계에서 진행될 때 이 본격적으로 구축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 변경 통지였고, 그 다음이 사전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그 다음에 지금 세 분이 발표하셨는데 앞에 두 개 있죠. 아키텍처, 그 다음에 최종 준비. 지금 보시는 이 6가지, 이 6가지가 이 상류 활동에서 하류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활동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표하셨던 저기 홍성환 님이 발표하셨던 그거는 이제 요 단계 하루로 넘어가서 거기서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뭘 하는 게 좋겠냐면 아까 아키텍처 얘기를 했죠? 그 아키텍처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 우리 아키텍처 발표하신 오병호 님,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구조를 제공한다. 좋은 아키텍처는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키텍처는 프로젝트 수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좋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문서에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조,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변경 사항에 대한 아키텍처의 대응 방안, 다른 시스템에서 이미 개발되었거나 사서 쓸 수 있는 컴포넌트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표준적인 기능, 요소들에 대한 설계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각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키텍처를 어떻게 수립할지 열거함으로써 하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비용을 줄여준다. 예, 관리 입장에서요. 관리 입장에서 그러면 이 아키텍처에서 뭐를 포인트로 짚어야 되는가? 예, 그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결국 우리가 아키텍처를 만들 때 이 아키텍처를 만드는 건 결국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뭐를 하기 위함이라고 아까 발표를 하셨냐면 단계별 납품을 아키텍처를 보면서 하도록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지금 이 단계별 납품 방식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5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관리와 개발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단계별로 납품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프로젝트 관리, 생존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에서 포인트가 단계별로 납품을 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게끔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별로 납품을 하려면 1단계 때 뭘 납품하지? 2단계 때 뭘 납품하지? 3단계 때는 어떻게 하지? 그걸 알아야겠죠. 그 결정을 아키텍처를 보고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키텍처를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에 너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한 학기짜리 강의이긴 한데 한 10분에 걸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발견, 발명, 구현. 우리 이 그림 봤잖아요. 요 영역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발견, 발명, 구현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발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뭐야? problem. 요구사항. 발명은 뭐였어요? solution.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design. 구현은 뭐예요? 구현은 실현시키는 거죠. realization.
그래서 구축이에요. 컨스트럭션이라고 말하죠. 그 모든 거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키텍처예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 아키텍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키텍처가 우리가 수립이 됐어. 우리가 아키텍처를 수립했는데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아키텍처 드라이버가 있다. 두 번째, 아키텍처 태틱이 있다. 세 번째, 아키텍처 뷰가 있다. 아마 이런 설명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굴 좀 보면서 해야겠는데. 여러분들이 아키텍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고 아마 아키텍처 설계도 이 중에는 많이 참여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인지하신, 반은 전부 다 화면이 꺼져 있네.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그 아키텍처는 뭐예요, 다? 대부분 블록 다이어그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박스 돼 있어요. 여러분 아키텍처 이런 거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익숙해져 있어요. 블록 다이어그램. 이게 아키텍처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아키텍처의 일부는 될 수는 있지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아키텍처 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뭐라고 그러지? 에러, 오류, 잘못된 거예요. 왜냐? 아키텍처는 발견, 발명, 구현 세 가지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고 왜 이렇게 블록들이 나와야 되지? 왜 이렇게 블록들이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지? 그거를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견, 발명, 구현을 충족해주는 아키텍처가 아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요. 아키텍처 드라이버는 뭐냐? 아키텍처 드라이버는 왜 아키텍처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핵심적으로 아키텍처의 구조가 왜 그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 그걸 아키텍처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친해져가지고요. 중간고사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 번개를 쳤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차 대절해서 단풍놀이 가자고 불렀다고 쳐요. 지금 같은 시국엔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근데 운전을 나만 할 줄 알아. 여러분은 다 운전을 못해. 내가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 버스 드라이버. 여러분은 다 뒤에 탔어요. 여러분들은 다 한결같이 교수님 설악산 단풍이 죽인대요. 글로 가시죠. 다 한결같이 저한테 설악산 단풍을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설악산 단풍은 하도 많이 가가지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오대산으로 꺾고 싶어요. 그러면 그 버스 어디로 갈까요? 신서영님 어디로 갈까요? 다수인 오대산으로. 여러분이 설악산을 원했기 때문에 설악산으로 가지 않죠. 누구 마음입니까? 드라이버 마음이죠. 운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요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키텍처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문제, 그걸 드라이버라고 부른다고요. 아키텍처가 수립됐어요 라고 할 때에는 이 드라이버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는 태틱이에요. 태틱은 발견, 발명, 구현에서 발명, 솔루션에 해당돼요.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별로 해결 방안, 솔루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키텍처 전술, 설계 전술, 한글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야, 우리가 그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알 수 있을까? 팀장님, 우리가 계속 핑을 날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받아서 에코를 하면 되죠. 그게 뭐예요? 핑 에코 방식이죠. 팀장님, 그러지 말고요. 저쪽 시스템에서 10분에 한 번씩 우리한테 살아있다고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핫빛이라고 말하죠. 핫빛. 살아있는지 여부를 알아내야 된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틱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발표하실 때 어떤 설계 전술이 왜 채택됐는지, 그리고 왜 채택이 안 됐는지, 이걸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게 그 이유예요. 우리가 그 시스템이 살아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핑 에코 방식을 할 거냐, 핫빛 방식을 할 거냐, 둘 다 살아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지만 네트워크 부하, 리소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핑 에코 방식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채택하지 말자. 우린 핫빛으로 하자.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왜 그 설계 전술을 선택하고 왜 그 설계 전술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태틱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음, 뷰예요. 드라이버 태틱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자연어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로 했듯이요. 글로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보기 좋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그 태틱을, 그 설계 전술을 어떤 거는 정적인 면에서도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떤 거는 동적인 면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실행되지 않았을 때의 그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 그렇게 정적인 면. 얘하고 얘가 얘를 인클루드 하는구나. 얘가 얘를 임포트를 하는구나. 얘가 얘를 상속받는구나. 이 패키지 혹은 이 컴포넌트가 얘를 사용하는구나. 이해되시겠죠? 이게 스태틱한 뷰예요. 다이나믹한 뷰는 얘가 얘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정보가 아니에요. 실행될 때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아키텍처 드라이버로 뽑혔던 것들이 어떤 성능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성능적인 요소는 태틱을 통해서 그 성능적인 요소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했으나 그거는 실제 실행될 때만 확인될 수 있죠. 그래서 실행되는 뷰가 필요해요. 넌타임 뷰라고도 하고 익스큐션 뷰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스태틱한 뷰와 다이나믹한 뷰가 필요한데 또 한편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아키텍처는 구현, 배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모듈 간의 관계로 맺혀질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배포될 때, 해당 플랫폼에 배포가 될 때에는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로 배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대표적으로 DLL, 자르 파일, 와르 파일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하드웨어가 있고요. 또 다른 여기에도 하드웨어가 있을 때 이 A.DLL은 여기에 배포해. B.DLL은 여기 배포하고 C.DLL은 여기 배포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싱글 시스템에 배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드웨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 모든 시스템을 하나의 DLL로 배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내부 모듈이
일부가 갱신될 때마다 전체를 빌드해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용자는 전체를 다시 실행시킨다거나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죠. 이 시스템 DLL이라는 큰 그림으로 배포를 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A.DLL, B.DLL, C.DLL 이렇게 분할해서 배포를 해서 A, B는 달라지지 않고 C만 달라지면 C만 배포하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의 배포를 가져가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단계별 납품 방식과 매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 단계별 납품 방식에서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 1단계 때 개발해야 할 피처나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미 2단계에서 여기서 아키텍처로 어떤 것들을 배포할 것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디플로이먼트 뷰라고 불러요. 아까 제가 지금 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뷰, 아키텍처 뷰. 그 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디플로이먼트 뷰라고 있어요. 아, 노직 이렇게 되어 있고 런타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객 사이트 혹은 앱에 우리 시스템에 배포를 할 때는 이렇게 배포를 해야지 그때 작성되는 게 디플로이먼트 뷰인데 이게 단계별 납품 방식과 매우 밀접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1단계 납품 때 우리는 피처 1, 2, 3, 피처 A, 피처 B, 피처 C를 개발해서 배포할 거야. 근데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보니까 얘를 A.DLL로 배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B.DLL로 배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F4, F5, F6, 그 다음에 FD, E, F. 얘는 D.DLL. 얘는 얘가 C죠. C.DLL, 얘가 D.DLL.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 때에 우리가 단계별로 납품을 할 건데 납품을 하는 유닛, 단위는 뭐냐면 요 예시에서는 A.DLL, B.DLL을 배포하겠구나. 그 A.DLL은 피처가 요구사항이 1, 2, 3, B.DLL은 피처 요구사항이 A, B, C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A.DLL, B.DLL, C.DLL, D.DLL은 어디서 온 거겠어요? 여기서 온 거죠, 다. 이 디플로이먼트 뷰에서.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디플로이먼트 뷰, 어떻게 배포할 거냐, 배치를 할 거냐의 뷰에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렇게, 요게 컴포넌트 그림이거든요. A.DLL, B.DLL, C.DLL, D.DLL. 얘는 1단계 때 배포, 얘는 2단계 때 배포.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관리 포인트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키텍처 단계를 우리 팀원들에게, 내가 관리자인데 팀원들에게 아키텍처를 하라고 그럴 때 다른 것들은 거기 여러분 팀에 아키텍트도 있을 것이고 테크니컬 리더도 있을 것이고 하니 그분들이 기술적인 걸 한다 하더라도 PM 입장에서는 뭐를 요구를 해야 되냐면 아키텍처 드라이버, 태틱, 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정리된 게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특히 뷰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납품을 해야 되니까 디플로이먼트 뷰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디플로이
전체 이 기간 동안에 디플로이 할 게 만약에 30개면 그런데 내가 납품 릴리즈를 한 5번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어떤 것들 첫 번째 1단계 때 어떤 컴포넌트를 내가 배포를 해야겠구나. 이걸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단계별 납품 계획을 수립할 때 결정적이에요. 이 아키텍처가. 특히 디플로이먼트 뷰가. 이게 관리 포인트에서 중요한 아키텍처 이슈예요. 자, 아까 뭐 질문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어디 계셔요? 오병호님. 예. 예, 질문하시죠. 처음에 아키텍처 시점을 잡던 아니면 아키텍처 문서화를 종료하는 시점이 전체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에 예. 어느 정도 때까지는 뭐 프로젝트의 10% 혹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PM의 역량이든 뭐든 결정이든 간에 따라서 뭐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거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그 책에 보면 아키텍처 설계를 그럼 언제 네. 시작하냐. 네. 그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구사항을 80% 10%? 정도 네. 인지했을 때 시작해라 라고 했죠. 여기에 매우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80%라는 얘기는 모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80%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모수를 모르는데 80%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단계예요. 우리가 요 단계에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요 단계에서 80%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없다. 모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는데 이 단계에서 야 우리는 80%는 했잖아. 이제 아키텍처 수립해.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예요? 불가능하죠. 모수를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요 단계 때요. 우리가 요거 겹치겠죠? 요구사항 개발과 이 아키텍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요구사항을 다 긁어 모았어. 그러면 그때 아키텍처 설계하세요. 그렇게 해도 뒤로 가면 요구사항이 바뀔 수 있고 놓쳤던 누락된 요구사항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실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기는 요 단계 때 최선을 다해서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프리징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그때 아키텍처 설계를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키텍처에 대한 질문은 없는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최종 준비. 최종 준비 아까 누가 발표하셨더라? 저기 유병현님 읽어주세요. 네. 최종 준비 시기는 요구사항 개발과 아키텍처 이전에 수행되었던 사전 계획을 확정하고 수립한다. 최종 준비 시기가 되면 프로젝트 팀은 프로젝트의 첫째 추정 작업을 할 준비를 하며 가장 중요한 기능을 우선해서 납품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네, 기타 계획을 재조정한다. 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최종 준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해야겠네요. 요때 최종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최종 준비를 한다는 거는 첫 번째 단계별 납품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젝트에서 핵심은 단계별 납품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단계별 납품 방식을 선택했을 때에 계획을 최소 3+N번 수립한다. 그 얘기 했었죠. 아까 그래서 생존 준비 단계에서, 생존 준비 파트에서 변경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사전 계획을 수립하죠. 이때거든요. 사전 계획. 그러니까 이때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계획이 드디어 나왔어요. 뭐냐면 아키텍처 설계가 수립이 되고 나면 뭘 하냐? 단계별 납품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는 거는 단계를 몇 개를 가져갈 건가? 1단계에는 뭐를 릴리즈할 건가? 2단계 때는 뭐를 또 릴리즈할 건가?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단계는 얼마의 일정으로 우리가 정할 건가? 한 달? 혹은 2주? 혹은 4주? 아니 뭐 3주? 정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최종 준비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최종 준비 시기는 요구사항 개발과 아키텍처 이전에 수행됐던 사전 계획을 확장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셨던 요 사전 계획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전 계획 때 우리가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계획하면 딱 떠올라야 돼. 뭐였어요? 리스크가 주도하는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확장하라는 게 뭐야? 무슨 뜻이에요? 리스크 업데이트해. 이 얘기잖아요. 시간이 지났잖아. 그동안.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리스크가 또 뭐가 있는지 찾고 걔를 해결하는 플랜을 수립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계별 납품 계획을 수립하는 거.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최종 준비에서 해야 될 게 단계별 납품 계획이 이때 이루어지는데 몇 단계를 할 건가? 1단계 때는 뭐를 릴리즈할 건가? 2단계 때 뭘 릴리즈할 건가? 이걸 정했잖아요. 이제 하나 더 해야 돼. 뭐예요? 바로 이 최종 준비가 끝나면 바로 1단계 납품 준비를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바로 이 1단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플랜이에요. 첫 번째 사전 계획, 두 번째 단계별 납품 계획, 세 번째가 단계별 납품에서의 1단계 계획. 상세 설계, 구축, 릴리즈 뭐 이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질문하세요. 여기.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럼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12장.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생존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네, 생존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이제 넘어온 거야, 이제. 실제 단계별 납품 방식으로 넘어온 거고, 하류 단계로 들어온 겁니다. 하류 단계로. 그런데 아까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야 될 게, 단계별 납품을 할 때, 마일스톤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그 바이너리 마일스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예. 자, 이제 12장 홍성환님 한번 읽어주세요. 단계별 계획을 시작할 때는 해당 단계에서 수행될 작업의 상세한 과정에 대한 단계 시작 시의 계획을 수립한다. 프로젝트 팀은 해당 단계의 상세 설계, 코딩, 테크니컬 리뷰, 테스트, 통합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개별 단계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은 해당 단계의 프로젝트 진척도를 추적하기 위한 상세 마일스톤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일스톤을 생성하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프로젝트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므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 네. 단계별 계획을 시작할 때는 해당 단계에서 수행될 작업의 상세한 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WBS를 쓰시면요. 주로 액티비티나 태스크 위주의 WBS를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무슨 모드를 설계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와 태스크 위주로 쓰시는데요. 이 액티비티와 태스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세 마일스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요구사항 정의, 그럼 뭐가 나오는데 그 마일스톤이 뭔데? 어떤 마일스톤이 나오는데? 설계? 그럼 마일스톤이 뭔데? 결과, 마일스톤. 그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젝트 팀은 해당 단계의 상세 설계, 코딩, 테크니컬 리뷰, 테스트, 통합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개발 단계 계획을 수립하는데 단계별이요. 그 개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핵심은 뭐다? 이 액티비티가 아니고 어떤 마일스톤이 나오니 그거 갖고 와. 그 이유는 진척을 추적하려고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됐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일스톤이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필 또 상세 마일스톤이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마일스톤, 됐다 안 됐다 판단할 수 있는 상세 마일스톤. 그러니까 보통 이 마일스톤은 일주일 이하의 에포트를 넣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프로젝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죠. 마일스톤, 말 그대로 이 마일스톤을 하나씩 이렇게 밟고 가야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일스톤이 LG가 있고 골이 있는데 이제 디스크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일스톤을 그릴 거예요. 마일스톤이 이렇게 3개만 있다고 해보세요. 6개월짜리 프로젝트가. 그러면 이게 3개월 걸리고 이게 3개월 걸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3개월 내내 뭐예요? 아직도 2단계에 있는 거지 뭐. A단계. 그쵸?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현황을 알 수가 없죠. 오히려 이거보단 자잘하게 도를 놔야 이렇게 넘어가게. 이게 한 일주 이하로 도를 놔야 일주일마다 우리의 스테터스 진척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진척을 추적할 수 있고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마일스톤을 보면.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는 하루에서는 데모를 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당연하죠. 마일스톤 안에 데모인 거예요. 이건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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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하는 거.
이 안에는 이 안에서도 구현을 하고 있거나 어떤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상세 설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데모를 볼 수 없으니까 마일스톤을 박는 거죠.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관리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궁금한 점이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구나 내가 PM이 되고요. 좀 감이 오십니까? 예? 아키텍처가 관리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예.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그 설명해 주신 아키텍처의 뎁스가 조금 필드에서 쓰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도 뭐 예시로 이제 DLL 같은 거를 들어주셔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아키에서 정의될 일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예, 예. 그로는 조금 더 뎁스 있게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 제가 뎁스 있게 더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키텍처의 레벨이 너무 다운된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드라이버나 스태틱을 정의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이제 블록 정도로 설계를 하는 이유들이 실제로는 상세 설계하고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뭐 DLL 같은 레벨까지로 아키텍처 설계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이제 거기 하나 있는 것 같고 이거 듣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게 지금 단계적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일정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 이거 적용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들어지거든요. 예. 보통은 뭐 6개월, 뭐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정을 촉박하게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도 실제로는 한 방에 끝나는 워터풀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이게 스크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되게 이제 문화처럼 바뀌어야 되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스크럼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단계적 적용을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해서 고려할 때 적합하지 할까라는 고민들이 자꾸 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요 수업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요게 3에서 한 18명, 6개월 이하 정도의 규모, 예, 요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그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정이 되게 촉박하다. 촉박하다, 네. 일정이. 그랬을 때에 이런 방법이 부적합하지 않냐 그 얘기시죠? 맞습니다. 오히려 더 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일정이 촉박하면 다 필요 없어요. 일정이 박혀 있고 그 일정이 이렇게 데드라인이 딱 박혀 있는데 이 일정에 맞는 적절한 일의 양은 요만큼인데 산출되기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론을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답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납법을 배웠지만 63빌딩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쓰냐? 못 쓰죠. 쓸 수가 없습니다. 안 통해요. 이 얘기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civilized way, 문명화된 방식으로 일한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론, 뭐를 해도요. 합리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는 일정과 어떤 그 과업의 범위라면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경험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멤버가 매우 다 뛰어나야 돼요. 진짜 멤버가 매우 다 뛰어나야 되고 그들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서 이미 척 보면 척 알 정도로 예,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게 전제적으로 깔리지 않으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 방법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될 수가 없다. 예,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로 63병에서 떨어지면 죽어야 된다. 뭐 납법 아무리 잘해봤자 죽는다. 부상만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무리 잘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하신 질문을 참 많은 매번 하세요. 매번. 그 질문을 매번 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프로젝트 관리를 큰 거를 하나 하고 있지만 안 돼요. 답이 없다, 그거는. 방법은 굉장히 뛰어난 놈을 앉혀놓고서 쿵짝쿵짝 호흡이 잘 맞으면 그러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확률적으로 높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자, 아키텍처의 뎁스가 너무 길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키텍처의 디파인을 정확하게 뭘로 하냐면요.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여기서 이거를 컴포넌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즉 아키텍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와 그 컴포넌트들 간의 관계. 드릴다운에서 어디까지는 내려가야 되냐면 배포할 컴포넌트가 나와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모듈은 그냥 개념이에요. 모듈은 파일 하나가 뭐 .자바가 모듈이 될 수도 있어요. .cpp도 모듈이 될 수 있어요. .dll, .war, .jar 다 모듈이 될 수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찝자면 아키텍처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최하단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식별돼야 된다. 이 컴포넌트는 뭐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 DLL이고 war고 jar예요. 배포의 단위를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은 제가 뷰를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뷰는 여러 가지 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4+1 뷰라는 게 있어요. 4+1 뷰. 여기가 requirement 뷰예요. 그리고 여기가 logical 뷰예요. 혹은 conceptual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process 뷰예요. process 뷰. 혹은 execution 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implementation 뷰. 혹은 development 뷰라고도 해요. 네, 여기가 deployment 뷰라고 합니다. 예, 이거 쉽게 간단히 얘기할게요. 로지컬 뷰가 블록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블록 다이어그램도 뷰가 막 혼재되어 있죠. 예, 로지컬 롤리만 있는 게 아니라 DB명도 들어가 있고 쓸 프레임워크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DB명이 들어가고 어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쓸 건지 뭐죠? 코드 이그나이트 뭐 이런 프레임워크를 쓸 건지의 결정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임플리멘테이션 뷰에서. 이 임플리멘테이션 뷰는 할당 뷰라고도 해요. 얼로케이션. 개발자에게 야, 이 폴더 네가 개발해. 야, 이 자바 네가 개발해. 혹은 이 CPP 네가 개발해. 이렇게 할당하기 위해서 쓰는 뷰예요.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하면 나오는 그
컴포넌트, 어떤 다이어그램들이 있죠. 그게 이 임플리멘테이션 뷰예요. 개발자에게 필요한 뷰예요. 이 프로세스 뷰가 뭐냐면 다이나믹한 뷰예요. 성능, 가용성, 보안을 개념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스큐션 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여기에 뭐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배포 그림이라든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김성원 님이 저한테 주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봤던 많은 대부분의 아키텍처는 뷰를 본 거고 그 중에서 로지컬 뷰에 주로 해당되는 블록 다이어그램 혹은 임플리멘테이션과 잡종, 하이브리드된 그 어떤 거 그걸 보신 겁니다. 이 모든 뷰가 다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로지컬 뷰는 있어야겠죠.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배포도 사실은 요즘 들어서 많은 디폴트로 가져가고 있죠. 프로세스나 임플리멘테이션 뷰는 우리가 가용성이나 성능이나 보안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면 프로세스 뷰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아키텍처는 컴포넌트와 그 컴포넌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배포의 영역까지 내려가서 설명이 돼야 된다. 이 로지컬, 이 블럭 다이어그램에서 나왔던 그 블럭들 하나하나가 배포가 될 수도 있고 블럭이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의 배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블럭이 또 분화돼서 배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뷰가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차원인 거죠. 예. 그 모든 것들이 정반합 딱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맞게 아키텍처가 설계되고 풀어져 나가야 된다. 예. 사실 이 모든 내용이 사실 한 학기 동안 설명을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짧게 20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 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 궁금한 점이 좀 해결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질문인데요. 예, 이해하십시오. 예. 잠깐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질문보다 잠깐만요. 급하신 분은 나가셔도 돼요.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릴 거니까 나가도 됩니다. 예,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나가세요. 예, 질문하세요. 예. 뭐 질문보다는 솔직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은 되긴 하는데 이게 저희가 뭐 이게 다 문서로서 이제 기술이 되고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문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개발 툴을 쓰시면 우리가 요즘 개발할 때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지 이클립스라든지 뭐 이런 걸 쓰지 메모장에다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작업도 모델링 툴을 쓰시면 문서를 굳이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 모델링 툴이라든지 저는 솔직히 경험이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좀 그려지질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혹시 안 됩니까? 가능하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임플리먼트라든지 특히 디플로이먼트 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서 이제 전달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잘 그려지질 않아요. 이게 하나의 문서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문서로도 나올 수 있고요. 문서가 아까 3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 태틱이 있어야 되고 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얘가 뭐 A.word, DOC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아십니까? 혹은 뭐 StyleUML 아세요? 아니면 아쉽게도 잘 모르겠어요. 로즈, 내셔널 로즈,
지금은 IBM이 됐지만 내셔널 로즈. 이게 대표적으로 유명한 모델링 도구예요. 여기에 이 표현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꼭 모델링 도구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개발할 때 메모장에다 써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A.doc 같은 거죠. 네. 요게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저기 뭐예요? 구글에다가 아키텍처 뷰 이렇게 쳐보세요. 아니면 4+1 뷰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도 못 찾았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다음번에 샘플 예제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죠. 이해되실 수 있게. 그런데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하든지 결국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거를 표현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이클립스 앞에서 했느냐 이클립스 앞이 아닌 다른 데서 했느냐 이 차이가 있지 머릿속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이 과정이 없이 코드를 쓸 수는 없어요. 사람이. 혹 코드를 쓰면서도 여러분은 요구사항을 이해하면서 분석하면서 설계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 혼자 해도 또 팀으로 특히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논리적인 문제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걸 다 하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지정을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야, 요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좀 그려와 봐봐. 어떻게 개발할 건지. 요거 클래스 다이어그램 갖고 와봐. 요거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갖고 와봐.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랑 디스커션 하면서 리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맞추고 하고 밸리데이션 작업을 거칩니다. 이게 품질 보증에서 말한 리뷰죠. 테크니컬 리뷰. 이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하면 아주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PM이나 아키텍트나 테크니컬 리더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찝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어떤 개발이든 그러한 프로세싱이 머릿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이클립스나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앞에서 그 작업, 머릿속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셨던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힘든 거죠. 코드를 보고 설계를 리뷰하는 격이 되니까요. 코드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키텍처 입장에서 보면 아키텍처 드라이버에서 선택된 태틱을 표현하는 로지컬 뷰, 태틱을 표현하는 뭐 디플로이먼트 뷰는 저는 꼭 검토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야지 그 핵심적인 거에 대해서 맞춰지고서 상세 개발로 하라고 이제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찾아보시고요. 못 찾았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가장 문서로 정리한 그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이게 뭐 SI에서 보고서용으로 내는 게 아니고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분들이 쓰셨던 걸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툴도 한번 찾아보세요. 연휴 동안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스타UML, 뭐 레셔널 로즈. 스타UML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그건 공짜로 깔아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돈을 줘야 되니까 그거는 뭐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